가정의 달 5월을 한 달 앞둔 화목한 두 가족.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022년 4월 12일 충남 천안시 성화읍의 한 거리 실제 CCTV 화면입니다. 도로 위로 뒷걸음질을 치는 남자와 여자 한 부부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과연 도망을 치고 있는 걸까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언가 이상한 게 들려 있습니다. 바로 날카로운 흉기였죠. 공격을 받은 여성은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말리는 모든 사람도 그 흉기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깜짝 놀란 부부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끝까지 뒤쫓아갑니다. 도망을 치다 이 부부 중 아내가 또다시 넘어집니다. 이미 전에 받은 공격으로 인해 많은 출혈이 발생한 상황. 본인의 자의가 아닙니다. 이미 의식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남성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상황을 즐기듯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현장에서 검거된 살인마 54세의 김씨. 검거 당시에도 굉장히 태연하게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옆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죠. 정말 무섭도록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김씨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천안 성화읍의 연속 살인마의 변명편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두 부부가 함께 만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시각 오후 7시 41분이었습니다. 1차로 우선 고깃집에서 간단한 반주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던 이 가족. 이들은 사촌형 부부와 친척 동생에 대한 부부 사이로 서로는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이렇게 부부 만남이 자주 있었던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죠. 그런데 이날 한 가지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1차로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던 이 부부들. 함께 옆 건물로 이동해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부부의 남성이 화장실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일종의 시비 같은 게 붙은 거였죠. 사실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의 다툼 정도였죠. 이 다툼은 노래방이 끝나고 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1층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생들이 술 취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지금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며 각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일도 발생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향으로 찢어져서 헤어지게 되죠. 사촌형의 부부와 동생 부부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담배를 피면서 태연하게 다가오고 있던 한 남성. 당연히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욕설을 하면서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듯이 오는 것도 아니었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남성은 갑자기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사촌형의 동생 부부, 그중 동생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복부를 찌른 것이었죠. 복부를 찌른 사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앞서 보셨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생존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다.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조금 전 시비가 붙었다가 그냥 좋게 헤어졌던 한 남성이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궁금합니다. 도대체 김씨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처음에 화장실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서로 사과하고 별일 없이 헤어졌다는 것까지는 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이 약 200m 떨어져 있어 그곳까지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그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말을 좀 험악하게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상한 이유를 댑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날의 기록은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해자 부부는 저녁 11시 37분경 2층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시 56분 바로 앞에 도로에 나와 함께 모여있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시비에 붙는 상황이 발생되지요. 근데 이 시비도 앞서 있었던 거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술을 마신 상태로 나왔던 정도였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리며 그렇게 무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아내에게는 먼저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포토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칼을 한 자루 꺼내 그렇게 그들을 찾아 떠난 겁니다. 처음엔 급하게 걸었습니다. 사라질까봐요. 하지만 자신의 시야 앞에 보였던 그 부부들. 담배를 피며 태연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칼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밤 12시 12분경 자신과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했던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거를 말리는 그 피해자의 아내도 똑같이 공격을 가했죠. 사촌 부부 중 사촌형의 아내가 말리는데도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사촌형은 너무 놀란 상황이었죠. 간신히 칼을 피했고 급히 피하면서 왼팔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베이는 상처를 깊게 입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문제였죠. 너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촌형의 아내분은 처음에 찔렸던 가슴 부위의 상처가 심장을 파열시켜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를 그대로 쫓아갔던 범인,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영상 속 부분입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도망을 치며 가해자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쫓아가며 죽이겠다는 소리를 하고 노려보고 있었죠. 결국 이들 부부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이 다니면 더 위험할 것 같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찢어진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복부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리는 상태에서도 가해자 김씨를 바라보며 자신한테 와라라고 도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씨는 거기서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하죠. 가만히 쳐다봅니다. 양쪽을요. 남편 쪽을 보고 그리고 아내 쪽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갑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되죠. 아내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누군가가 운전에 잠깐 멈춘 그 차량 뒷좌석에 급히 올라탄 다음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운전자에게 부탁을 했죠.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도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상황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어떤 남성이 와서 너무 거칠게 행동을 한다라고 봐서 일단 문을 잠궈주고 창문을 살짝 내린 뒤 좀 그만해라, 진정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여긴 굉장히 좁은 공간, 좁은 지역이었죠.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 그리고 가해자는 선후배 관계로 갑자기 그 상황에서 가해자인 김씨는 자신의 동네 선배인 운전자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죠. 그렇게 6분 뒤에 출동한 경찰, 결국 흉기를 버리고 경찰의 제지에 그대로 순순히 응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차량 뒷좌석에서 내렸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도 옆에서 앉아 태연히 담배를 피고 있던 김씨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많이 취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은 정말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주친 뒤 20분 만에 살인이 발생했고 사건 현장에 돌아온 지 무려 5분 만에 4명의 사상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두 가정에
아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뛰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지요. 자신의 말대로 술이 정말 많이 취한 상태라면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 말을 믿을 수 없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이 부부들에게 다가갈 때 그는 태연히 담배를 피며 주머니에 칼을 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정확하게 복부를 공격을 했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 술에 많이 취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도 한 가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증언이었는데요. 그날 김 씨가 먹었던 술은 소맥 4-5잔이 전부였습니다. 술에 만취할 정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마도 술이라는 존재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도 그렇고 그 뒤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무언가 조금 찜찜함이 남지요. 항상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무언가 사건에 대한,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한 기록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구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7월 폭력범죄로 벌금형, 1980년 10월과 1996년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2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흉기 같은 걸 써서 상해를 일으킨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전과 기록은 계속 쌓였지만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2013년 살인 미수죄가 발생합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죠. 그는 폭력범죄 전력만 무려 7회에 다다르는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점차적으로 폭행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과거에는 처음엔 주먹에 대한 폭행죄가 가다가 그 다음 흉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0년에 있었던 흉기를 쓴 사건은 드라이버였습니다. 21cm짜리 드라이버를 가지고 머리를 수에 내리찍은 죄가 있었죠. 그리고 2013년의 살인 미수죄는 가위였습니다.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혐의였죠.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걸까요? 범죄 전과 7범, 점차적으로 폭행의 수위가 강해집니다. 사람을 정말 죽일 수도 있는 수준까지 갔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그에게 집행유예라는 형을 내리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범행 도구를, 등산용 칼을 왜 자신의 포터 차량에 넣어놓고 다녔을까?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범행 도구를 최근에 구입한 거라면 무언가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무차별한 무작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이 범행 도구가 언제 구입했는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건 아니라는 뜻이 되죠. 재판부와 검찰은 물어봤습니다. 등산용 칼을 도대체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냐? 사건이 발생하기 33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칼이 33년 된 칼도 아닌데 33년 전에 이 칼을 소지하게 된 이유가 1989년 친동생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겠다, 복수를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칼을 차에 넣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자신의 친동생이 살인의 피해자였고 그 가해자를 복수한다라는 명분으로 칼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33년 뒤에 엄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다라면 33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내용일까요? 도리어 재판부는 굉장히 이 내용을 나쁘게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성을 띠는데 악용했다라는 점이 바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발생해 기사가 났을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만큼 심하게 시비를 걸고 싸웠으면 그 정도까지 갔을까? 아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약간의 흔적을 준 거 아니냐,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담배를 펴서입니다. 담배 좀 꺼달라라는 요구였죠. 근데 거기에 김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똑같이 왜 그렇게 말을 하며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다가 화장실 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층에서 나가려고 만나다 또 한 번 트러블이 생긴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 말다툼 정말 너무나 심할 정도의 욕설이 왔다 갔다 했던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고 경찰과 검찰의 모든 증언은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다툼. 담배 꺼주세요. 싫은데? 담배 피시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가했다, 쫓아가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말이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았어야지 땡땡아, 땡땡땡 같은 애야. 이런 식으로 욕설을 수십 차례나 퍼부었다는 겁니다.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갑자기 궁금합니다. 김씨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던 걸까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심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늘 그래왔던 사람, 하지만 재판부는 풀어주고 있는 상황.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 충동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하다, 생활 양식의 영역에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없고 굉장히 충동적이다, 자극적인 걸 매우 추구하고 있다,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통제력이 부족하다. 어떤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한 가지 지엽적인 부분에만 주목하며 과도하게 연결짓고 망상을 하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으며, 그 유발된 불쾌감 및 불편한 사고를 적절하게 풀어주지도 못한 채 이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부, 검찰, 경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배우자와 단 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그가 사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 교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죠. 아닙니다. 실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김씨를 말리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배우자였죠. 근데 배우자의 진술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남편이 살인 혐의로 입건되자 이것도 처음에 상대방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남편한테 따졌어요 라는 진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좋게 얘기하고 좋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아무 이유 없이 따졌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2013년 주방 가위로 목을 찔렀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도 당시 배우자는 김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남편 후배인 것 같은데 그 후배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함부로 말하고 시비를 걸어서 남편이 그런 거다, 그 후배가 잘못한 거다라는 등 자신의 남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피해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선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남이 잘못한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풀려난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래서 이랬던 거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소한 다툼. 사소한 다툼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남성에게 꺼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걸 왜 시비라고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살인으로 이어가는 무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촌형 부부의 동생 부부 중 바로 남편에게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촌형 부부 그리고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살인을 저질렀죠. 무려 4명을 사상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숨을 거뒀죠. 김씨, 여러분은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얼굴을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애초 이 사건이 언론의 이슈를 잠시 탔을 때는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사건이 정리가 되면 알아보겠다, 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겨놓고 그 뒤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자 그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판은 끝난 상황이었죠. 우리는 이 범죄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 이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가석방될 걸 대비해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이에 대해 김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을 보고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라며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죠. 술에 취해 기억이 온천치 않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 재판부는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두 번씩만 공격해 2명을 살해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무차별, 무작위적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적인 살인이다. 최종 피해자는 4명. 자신의 주장으로 따르면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해 억눌러온 감정을 분출하는 그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에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1심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에겐 준수사항도 있었죠. 혹시 모를 가석방 대비였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허가 없이 외출 금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하게 되면 보호관찰관에게 구체적인 신고 및 허가를 받을 것, 유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고 500m 이내 접근 금지, 알코올 치료 120시간, 술을 절대 마시지 말고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는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별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징역형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지요. 사형은 너무 과하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절대로 과한 건 아니다. 검찰과 피고인 김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석방에 대한 무서움,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 내용, 성질,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가석방을 앞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당초의 목적과 효과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가석방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동생까지 팔아가며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석방이던 혹은 사건의 경중을 더 재판부에게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첫 번째로 궁금하신 부분이 동생이 사망한 사건은 진짜 맞냐라는 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정신적인 뭐가 왔다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는 그 전부터 원래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그 뒤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흉기를 그렇게 갖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핑계 같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재판부도 안 좋게 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가끔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럼 김원님 밖에 나가서 누가하고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죄송합니다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 좀 많이 보이잖아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걔가 어떤 애인지 모르거든요,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시비가 붙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오펜스를 어느 정도 가하겠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뭐 폭행 정도? 때려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뭐. 깽값 한번 받아보자. 근데 그 누구도 얘가 나를 흉기를 들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나는 뭐 무술해가지고 괜찮아. 아니에요. 실제로 무술하신 분들도 알고 계세요. 절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무술하신 분들 그걸 무술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눈이 돌아서 흉기로 덤비면 이건 진짜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제압을 했다?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처 입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소한 시비 붙을 수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시비 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좋게 지나가고 그냥 시비가 걸리더라도 죄송합니다라는 게 좀 같이 배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너무 많이 하냐면 저도 과거에는 방송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 욱했어요. 화나니까 이럴 때 있어.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혼자 이제 과다한 상상인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욱해가지고 빵빵거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차로 들이받거나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 내가 갑자기 막 운전하고 있는데 막 확 깨어서 화가 나가지고 빵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차로 들이받으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뭐지? 아니 혹은 앞에 차를 멈췄어. 나도 화가 난다고 생각해서 내렸어. 근데 그 사람이 차 안에서 뭘 꺼낼 줄 알고. 우리나라 그런 사건도 몇 번 있었어. 안에서 뭐 톱 같은 거 꺼내거나 망치 꺼내 야구 빠따 들거나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방금 채팅창에서 나오는데 우린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그냥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시비 붙지도 말고 시비 걸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혈기왕성하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실제로 무언가 무도를 하신 분들은 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맞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떤 오펜스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들도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쫄았냐? 아니라고. 쫄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쫀다는 게 그 사람한테 쫀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워낙에 흉흉하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서로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흉기를 든 사람 함부로 제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거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다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되게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위험한 일들은 발생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부산 서면에서 그냥 가신 분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집에 가고 계셨어요. 한 여성분이. 그냥 귀가하던 상태였어. 근데 이 남자가 경호업체 직원이라고 하는데 CCTV를 보면은 따라가가지고 갑자기 때려요.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심해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폭행했고 피해자 어마어마한 피해 입어서 마비 오고 이래요. 머리를 너무 많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리고 CCTV 없는 쪽으로 끌고 가서 또 때려요.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뭔가 자기를 째려보는 듯해서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어요. 살인 미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되게 무서웠어. 엘리베이터를 아무 오펜스도 없었어. 이 피해자분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냥 집에 귀가하고 계신 거고 오피스텔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엘리베이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갑자기 발로 찬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를 밟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CCTV 사각지를 끌어서 또 때리고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살인 미수로 기소돼서 이제 얼마 전에 형량이 나왔어요. 징역 12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다는 게 이런 거거든. 방어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다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 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노출돼 있잖아. 또라이한테 노출은 누구나 돼 있는 거죠. 상황만 보면 미친 새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이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애초부터 그런 확률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최대한 뭐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이라는 생각. 저도 지금 12년 나온 거 보고 너무 열받아서 한번 방송 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년이 뭐야? 한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진짜로 12년? 살인 미수니까. 아 근데 난 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